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날은 지난 1월 20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한 엄중한 상황. 노동과 만남을 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릴 국가 과제가 바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입니다. 우리 보건의료 방역 체계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국민의 생존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향과 과제를 이재갑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뭐 선거 기간 중에 제일 도드라졌던 코로나19 문제는 확진자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투표 관리 부실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보실 때 저 불가피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사전 선거일이었던 3월 5일 투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사실 저희 가족도 좀 불편을 겪었었거든요. 예. 저희 가족이 그 안내를 제대로 잘못 받아서 확진자 줄을 잘못 써가지고 거의 30, 40분 넘게 기다리다가 이상해가지고 돌이켜서 투표를 하게 돼서 안내도 제대로 안 됐었고요. 그리고 감염자가 아닌데 확진자 줄에 서서.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줄이 안 가냐. 저는 다른 줄에서 저희 아내가 다른 데 가서 투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다 여기 다 끝났는데 나는 금방 끝났는데 그랬더니 그제서야 엉뚱한 데 있는지 알고 와서 투표를 해서 거기에 실제로 줄 섰던 사람들에 대한 안내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고 예. 실제로 이제 투표안에서 이제 법적으로 투표함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투표함으로 이제 옮기는 과정이 큰 문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사실 사전 선거도 이제 본투표 때처럼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왜 사전 선거는 같은 시간대 진행하고 또 본투표는 또 이렇게 나눠서 했는지 그러니까 사전 준비가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투표가 제대로 안전하게 잘 이루어졌냐는 좀 제쳐놓고 네. 투표 때문에 이 선거전을 치르면서 코로나19가 확 확산된다든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잘 막아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투표 과정, 그러니까 투표 자체보다는 투표를 하기 전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선거 유세가 있었잖아요. 예. 선거 유세가 많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확진자 규모가 예전에 있었던 보다 확진자 규모가 대단했기 때문에 사실 예. 그런 선거 유세장에 많은 확진자들이 아마 섞여서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겠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차별성을 지적하는 게 이런 뭐 노조라든지 이제 절박한 사람들의 집회는 그렇게 철저하게 차단을 했는데 선거 당시에 유세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데 사실 뭐 2m, 1m 간격 전혀 지켜지지도 그렇죠. 않았고 뭐 체온을 재거나 이런 거 전혀 하지도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지적하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 정부가 이제 인수위를 구성해서 정책을 준비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데 일단 방역 정책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정부의 공과를 좀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 아니 뭐 확진자가 어떻게든 줄여서 세계에서 가장 성적이 좋다 그러더니 이제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공과를 따지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지난 델타 유행까지는 능동적인 저런 역할들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확진자 규모나 또 사망자 규모를 최소화시킨 부분들은 뭐 어떠한 면에서 이제 좋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국가나 유행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좀 고통이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거는 오미크론 자체가 이미 12월부터 다른 국가에서 대규모 감염을 일으킬 게 이미 뻔히 보였던 상황인데 우리가 의료 체계나 이런 체계들을 좀 약간 유연하게 예. 바꾸는 조치들을 먼저 한 2, 3개월 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준비의 시간을 제대로 못하고 닥치니까 갑자기 뭐 진료를 할 수 있는 영역도 넓히고 뭐 이제 재택치료도 일반관리군 같은 게 특별하게 조치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시행이 됐던 부분들 있잖아요. 또 이번에 예. 뭐 서울대처럼 뭐 일반 병상에서도 환자를 보는 듯 이런 것들도 사전에 준비만 됐으면 사실 혼란감 없이 진행이 됐을 텐데 좀 어떻든 한 2, 3개월에 우리가 벌었던 시간, 델타 때 거리두기 강화해서 유행을 꺾으면서 벌었던 시간들을 이런 의료 체계 준비에 좀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거는 좀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이제 공과를 그렇게 평가해 봤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새 정부에 바라는 건 뭔가 한번 들어보시죠. 네. 현재까지는 방역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변화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병원 현장에서 받아서 지침으로 시행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의 시행령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이라든지 현장을 파악해서 그런 지침으로 방역 대책이 좀 나오는 걸 좀 바라고요.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인원 제한도 좀 풀어주시고 영업 제한도 좀 풀어주세요. 소상공인이 웃어야 나라도 웃습니다. 그거는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마 먼저 인터뷰에 등장하신 분은 보건의료 쪽 네. 종사자이신 것 같은데 이게 공공의료 쪽이 완전히 자리를 잘 잡고 넉넉하다면 잠깐 민간 병원들의 이제 손을 빌릴 수 있는 거지만 그게 별로 없으니까 민간 병원들한테 막 수시로 이것저것 요구하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인력 확충, 뭐 시설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수위에서는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인수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 당선인이 이미 이제 집권을 해서 실제 대통령이 된 상황에는 오미크론의 상황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인수위 자체가 지금 오미크론의 대응은 현 정권의 방역팀에게 맡기고 오히려 인수위는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준비하는 게 낫겠다. 특히 예. 포스트 오미크론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한 계획들을 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의료 체계를 어떻게 오미크론 이후의 상황에서 이런 이제 상황들 제대로 볼 건가, 의료 체계의 준비와 관련된 부분들, 또한 우리가 계속 겪었던 문제인 이런 유행이 커졌을 경우에 소상공인의 지원이 충분히 되지 않음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방역에 동참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또한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공공의료는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 또한 민간의료도 동원되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민간의료 내에서의 공공의료의 측면들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 또 특히 민간 영역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의료와 비슷한 역할을 끌어내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또한 그것들을 차곡차곡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인수위가 이제 그런 로드맵을 잡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소상공인의 목소리도 잠깐 들어봤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합리적인 거리두기 방안 다시 모색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합리적인 건지를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게 될까요? 사실 거리두기라는 게 사실 어떤 뭔가 뾰족하게 대단한 것 또는 새로운 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예. 지금까지 했었던 우리나라만의 거리두기가 2년 동안 효과를 보이긴 보였었거든요. 근데 다만 거리두기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을 줄인다든지 거기에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사람 수를 줄이는 형태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거리두기를 새롭게 짠다는 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한테 그런 거리두기가 강화됐을 때 바로 지원책을 바로 가동을 해서 예. 우리가 일을 쉬더라도 우리가 생계를 잃지 않는, 그래서 생존과 생계를 같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준비가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하고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손실이 나는 것은 무조건 다 지원해 주면 네. 사실은 뭐 불만 없이 끝날 수 있는데 네, 예. 또 국가 재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막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오미크론의 큰 파고가 지나가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감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변이가 오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것처럼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네. 다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상황이 벌어질 네.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는 통상적인 지금의 상황에서 유행이 이제 토착화되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 오미크론의 변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법정 감염병을 1군으로 잡고 1급으로 잡고 있는데 네. 이제 이것들을 뭐 이제 뭐 2급이든 4급이든 아하. 낮춰서 일상적인 그런 감염병을 언제 그것들을 전환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
하고 그래서 포스트 오미크론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강하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역 정책들을 어떻게 차근차근 완화해서 큰 위험 없이 완만하게 어떻든 연착륙을 시키느냐가 앞으로 가장 큰 숙제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전해오는 소식들을 보면 미국은 이제 마스크 다 벗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마지막 남았던 하와이까지도 이제 마스크 벗는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이면은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미국처럼 우리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대로 갈까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하고 우리나라 상황은 조금 다른 부분이 특히 미국은 감염자 숫자 거의 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오미크론 이후에 감염됐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감염자부터 시작을 하면.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감염자가 이제 10%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매우 점진적으로 다만 우리도 가능한지 아닌지는 일종의 약간의 테스트를 하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 실외에서의 마스크를 벗는 상황들을 해보고 두 번째는 환기가 되는 영역에서 마스크를 벗는 작업들을 해보고 일단 그 이후에 그래도 유행 상황이 약화되지 않거나 고위험군의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실내에서의 마스크를 차근차근 벗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만 실내에서의 마스크를 벗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다중이용시설의 구조 자체가 예. 환기가 잘 되지 않고 한번 밀집되면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구조가 미국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그런 부분 적용하고 특히 환기 시설을 어떻게 제대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갖추게 하느냐도 일종의 숙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초유의 처음 겪는 사태니까 네.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기간을 가져야 되고 그때마다 국민들은 아무튼 뭐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따르는 수밖에 없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학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